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속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BA 이게 좀 시즌 초반 라운드여서 이것저것 아직은 좀 수치적인 부분도 없고, 최대한 지나간 경기들 많이 좀 돌아보면서 공부 좀 해봤는데, 저도 아직은 뭐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느바가. 그래도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먼저 토론토 대 미러키 경기인데요. 지난번에 토론토는 애틀랜타랑 그냥 뭐 페이스 싸움 해가지고 압도적인 모습을 선보였었습니다. 이타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들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찬스도 그냥 뭐 나눠 갖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3점 같은 게 대단히 터지진 않았지만은 많은 공격 기회와 뭐 자유투, 그냥 페이스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퀴클리나 잉그램, 뭐 그레이디 이렇게 3점을 던질 수 있는 자원들이 기대보다 많이 안 좋았다. 특히나 그레이디 딕 같은 애들이 바렛이 만약에 토론토에 잔류를 한다면은 딕 같은 애들을 못 키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토론토는 일단 외곽은 사실 뭐 플러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높고 뛸 수 있는 라인업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러키는 저번에 워싱턴이랑 했는데 상대가 워낙 별로긴 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케빈 포터 주니어가 못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롤린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케빈 포터 주니어는 다른 이제 미러키의 가드들보다 본인 스스로 공간을 창출하고 뭐 슛도 이제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샷 셀렉션을 가져갈 수가 있다. 자기 주도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얘가 있으면은 쿤보가 견제를 덜 받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포주와 쿤보가 동시에 경기장에 있을 때 플러스 27.1로 엄청 이게 마진상으로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부상을 당했고 그 자리를 아마 지미 롤린스가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롤린스도 얘도 괜찮거든요. 특히나 뭐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롤린스랑 쿤보가 함께 할 때도 플러스 8.36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은 캐포주도 분명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미러키가 좀 도란은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쿤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이제 토론토 랩터스를 상대를 했을 때, 저는 약간 약세가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야투 같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지만은, 득점 자체가 상당히 좀 적은 면모가 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작년에는 뭐 1월 17일 35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아마 이 시기에는 릴라드가 부상이라거나 이래갖고 어쩔 수 없이 쿤보가 모든 거를 많이 했어야 되는 경기였었고, 그 전에 뭐 11득점, 23점, 16점, 22점 이런 식으로, 쿤보답지 않은 이런 좀 박스 스코어가 좀 보이더라. 그래서, 쿤보는 약간은 토론토전에 좀 높은 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입을 어려워하던 그런 모습이 조금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토론토가 원래부터 홈발이 센데 지금 팀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는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에너지상으로나 사이즈상으로 미러키한테 전혀 밀리지가 않거든요. 미러키는 반드시 3점이 터져야 된다. 지난번에 좀 잘 터진 편이었었고 평균치 정도에 그친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토론토의 뭐 개막전 승리도 그렇고 생각만큼 올 시즌에는 토론토가 작년같이 뭐 쉽게 자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토론토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쿤보 정도의 선수가 있다 보니까 나는 토론토가 역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정배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까 봤던 그 이제 쿤보가 최근 이제 토론토한테 10경기 동안 6승 4패였었거든요. 꽤나 이제 패배도 많았다. 그 사이에는 양 팀의 전력 격차가 큰 시기도 있었는데 쿤보는 토론토한테 꽤나 많이 진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한 건지 올 시즌 미러키도 작년보다는 전력이 좀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여서 토론토 쪽이나 그리고 뭐 오바 쪽으로도 볼 텐데요. 사실 오바는 토론토는 맞춰가는 것 같아. 근데 얘네가 주도적으로 오바를 낼 수 있는 그런 팀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잉그램이나 반즈가 저는 조금 로우 템포를 하는 선수들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토론토의 이런 뭐 페이스 같은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미러키는 그렇게까지 오바팀인지 잘 모르겠다. 쿤보 위시로 나머지 선수들 전부 다 3점을 대기를 하는 이런 양태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언더오버는 좀 불확실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토론토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올랜도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지난번에 올랜도는 예상과 다르게 엄청나게 빠른 템포를 선보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데스먼드 베인이 왔다고는 하지만은 올랜도가 뭐 작년에도 가끔 가다 120점 넘는 경기도 하고 그런 날도 있긴 했었는데, 근데 템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이어지더라고요. 마이애미랑 같이 두 팀 다 대표적인 동부의 언더팀들인데 250점 가까이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사실 이제 애틀랜타 하면은 굉장한 오버팀이고 올랜도 하면은 아주 언더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기준점이 233인데 최근에 아마 한 8경기 정도 동안 이 정도의 점수를 뚫은 적이 없었습니다. 8, 9경기 동안. 일단은 사실 좀 언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올랜도가 생각만큼 이렇게 뭐 느리지가 않더라. 점수 뽑는 것도 그렇고 베인, 바그더, 벤케로 새로운 빅3가 너무나도 잘 돌아가더라, 이런 게 보여가지고, 또 이제 올랜도 하면은 손발도 있기도 하고 많은 자유투를 주고받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선택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애틀랜타도 지난번에 토론토랑 서로 자유투를 엄청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그래서 233.5는 올랜도 경기 치고는 많이 높기는 하다. 맞대결상으로도 그렇게까지 오버가 많이 안 나왔고, 애틀랜타도 이제 윙 자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뛸 수 있는 농구를 하지만은, 상대가 이제 올랜도처럼 상대의 야투를 많이 저지하는 팀 같은 경우 많이 안 쏘면 당연히 언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림도 그려져가지고 사실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애틀랜타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다이슨 다니엘스, 작년에 MIP를 수상했던 선수가 1쿼터 만에 5파울을 하면서 거의 못될 지경이 돼버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플랜이 꼬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토론토한테 그냥 템포 싸움에서 무너졌었습니다. 저는 뭐 올랜도가 첫 경기의 모습만으로는 애틀랜타보다는 세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글쎄 둘 다 보시면 이렇게 뭐 윙자원이나 이쪽에 뭐 사이즈 같은 것들도 올랜도도 꽤 큰 편인데 애틀랜타도 나름대로 좀 사이즈가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좀 비슷한 면모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상성 면에선 뭐 석스 정도의 수비수가 트리어형을 견제할 수 있다면은 올랜도가 홈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 나가긴 할 거다,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올랜도라면 좋게 보고, 저는 뭐 이 경기는 그냥 뭐 언더? 뭐래 가도 언더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뉴욕 대 보스턴입니다. 작년에 이제 원래 정규 시즌에서는 이 보스턴이 뉴욕을 많이 압살을 했었어요. 원래 1대8 정도로 뉴욕이 보스턴한테 참 힘을 못 썼었다. 근데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뉴욕이 4대2로 이겼습니다. 이거는 뭐 테이텀의 부상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뉴욕의 저력이 좀 보이긴 했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스턴한테 굉장히 약했는데 이런 것들을 수복하는 플레이오프가 있었었고요. 뉴욕은 일단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오면서 그 전에 이제 티보드 감독에 비해서는 일단 주전들이 시간을 많이 좀 덜 쓸 수가 있더라. 지금 이제 라인업을 보면은 이제 미첼 로빈슨이 부상 중이거든요. 보면 이제 헉포티라는 그 작년 이제 루키 선수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를 여기다 쓰는 게, 경기를 보면은 뉴욕 니스가 투빅을 쓴 다음에 이 헉포티를 조금 이제 링커 역할로 쓰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픽 같은 것들을 선 다음에 타운스가 굉장히 슛이 좋은 빅맨이니까 그 스크린을 걸어주고 이 친구한테 볼이 왔을 때 바로 전달해가지고 빈 뭐 타운스라든지 다른 선수한테 넘겨주는 그림들,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왔는데, 허포트가 긴 시간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전술적으로는 좀 이점이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트를 쓰기가 뭐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허포티를 쓴다든지 아니면 좀 스몰 라인업을 쓰면 맥브라이드를 쓰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맥브라이드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브런슨이 진짜 못했는데 그래도 다른 애들이 충분한 활약을 해줬었다. 그래서 브런슨이 평균 정도의 활약만 해주더라도 지난번보다 경기력이 좋을 텐데 무려 클리블랜드를 꺾었거든요. 본인들이 시즌 내내 이제 4패로 저번에 다졌었던 상대를 잡았던지라 뉴욕이 나름대로 자신감에 차 있을만 한 것 같아요. 특히나 4쿼터 초반에 14대 0을 런을 달리면서 역전까지 해내고 차이를 벌렸다. 여러가지 뉴욕은 좀 긍정적인 면모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 보스턴은 지금 라인업 보면 프리차드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이먼스가 원래 선발로 나올 줄 알았는데 프리차드를 앞세우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은 3점 시도를 또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3점은 43개 중에 11개인가 별로 안 들어갔었고, 대신에 좀 보스턴이 나름대로 선전하긴 했었어요. 필라델피아 상대로 리드하는 시간도 길었고. 근데 그거는 필라가 까놓고 보니까 뭐 브리제, 에즈컴이나 메시가 진짜 잘하긴 했는데 엔비드가 뭐 프리시즌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그냥 못 쓸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따지고 보면 지금 필라델피아는 이 팀의 페이롤 상으로 폴 조지랑 엔비드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받는 돈이 페이롤 상으로 1억 600만 달러 정도를 받는데, 이게 엄청난 규모예요. 그 정도의 선수들이 사실상 뭐 둘 다 없는 수준이었다. 그런 팀을 상대로 좀 선전을 했던 거기 때문에 뉴욕 정도의 팀을 만난다면은 글쎄 좀 어렵지 않을까. 지난번 경기 보스턴이 꽤나 선전했다고 할지라도 되게 좀 뎁스도 얕기도 하고 빅맨진이 얕다. 필라델피아가 워낙에 좀 약한 팀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선전한 것처럼 보이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뉴욕을 좋게 보면서 같이 언더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테이텀이 있을 때 없을 때 뭐 이런 것들 구분을 하면서, 테이텀이 없을 때 생각보다 점수 잃는 것들 마진상으로 큰 차이 나지 않지만 언더 쪽으로 많이 간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브루클린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먼저 여기는 맞대결 전적을 한번 볼게요. 지난 시즌에 클리블랜드가 사전 전승이었었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맞대결 상으로 9대1로 아주 뭐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한 경기 정도 클리블랜드가 아주 뭐 잘 터졌던 경기, 130점이 나왔던 경기, 이런 경기 말고는 대부분 좀 언더 게임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브루클린이 잘 비비는 면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브루클린 지난번 경기 보니까 저는 원래 이번에 드래프트에서 좀 더 높은 픽이었던 이고르 데민이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벤 사라프가 나오더라고요. 벤 사라프가 아마 29픽인가 그렇고 이고르 데민이 아마 10픽 안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사라프를 선발로 쓰더라. 근데 수비가 너무 개판이고 뭐 리딩상으로도 뭐 데빈보다 나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출전 시간은 사라프가 좀 더 길었었고, 여기다가 이제 뭐 트라우레라는 가드도 있어요. 이 친구도 써보긴 했었는데 어쨌든 사라프, 데민, 트라우레 3명 모두 다 테스트라는 와중이지만은
누구 하나 뭐 딱히 뚜렷하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 지난번 경기 샬럿이랑 붙어가지고 아주 뭐 처참하게 림 공략 당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패배를 했었는데, 뭐 브루클린은 그냥 장점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별로더라고요. 이거는 샬럿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 브루클린이 작년에는 그래도 수비는 괜찮았는데 그런 모습도 안 보였었고, 이런 좀 신인 가드들도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클리블랜드, 지난번에 뉴욕 상대로 이제 역전패를 당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블리랑 알렌을 세웠는데, 사실상 뭐 모블리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빅맨이에요. 3점도 쓸 줄 알고 수비도 워낙에 훌륭하고 공격에서도 1인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제럿 알렌 같은 경우는 받아먹기 유형의 빅맨인데, 지금 구조적으로 만약에 이게 갈란드가 있다고 한다면은 갈란드, 미첼, 그 다음에 뭐 헌터, 모블리, 알렌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투빅에다가 투가드에다가 원 윙 전략이다. 이게 엄청 구식이거든요. 지금 NBA에서는 이 윙이 많고 활동량 좋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뭐 자재다능한 선수들, 이런 애들이 필요한데, 부품들이 많이 필요한데 클리블랜드는 부품이 모자란 그런 구성이에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샘 메리를 이번에 넣었다. 이거는 그냥 뭐 미첼을 조금 더 다양하게 쓰고 메리를 슈터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의 라인업이 사실은 좀 이제 현대 농구랑 맞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뭐 저런 라인업으로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1등을 찍었지 않냐, 뭐 그러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어쨌든 뭐 갈란드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뭔가 클리블랜드 농구가 뭐 그렇게까지 뉴욕 상대로 뭐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일단은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제 기준점이 12.5나 되는데, 브루클린이 첫 경기를 되게 못해가지고 클리블랜드가 정상 상태라면은 저는 충분히 팰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 클리블랜드도 사실은 뭐 정상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나마 지난번 경기 때 이런 3점 같은 거 46개나 싸가지고 19개 넣었으니까 그래도 아마 성공률이 40%는 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기마저 패배를 했다. 점수도 230점 났으니까 여러 가지 면모상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네요. 뉴욕보다는 브루클린 상대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클리블랜드 승 가능성은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언더오버는 그냥 뭐 오버 보고 12.5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맞대결상으로 많이 우세했다 뭐 그런 거랑, 브루클린의 전력이 오히려 작년보다도 퇴보한 것 같다, 그런 점도 살려가지고 클리블랜드를 뭐 좋게 보긴 할 텐데, 12.5씩이라는 거는 저는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기는 봐요. 그냥 오바를 앞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멤피스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자모란트랑 KCB가 퀘셔너블 둘이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 이제 모란트가 결장 경기 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란트가 이제 있을 때와 없을 때, 물론 뭐 이런 것들로도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모란트가 이케아 이점이 조금 안 되는 면모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격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 대신에 수비적으로 모란트가 없을 때 실점이 조금 더 많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모란트가 없어지면은 득점도 올라가고, 그리고 실점도 조금 이제 뭐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모란트가 없어지면은 2.6점가량 플러스 1점가량 뭐 언더로 간다 이러는데, 이게 모란트가 없었을 때가 32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모란트가 빠진 경기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예요. 보면은 뭐 승률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란트는 멤피스의 핵심 플레이어고, 모란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 멤피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데, 생각보다 모란트가 없는 날에도 멤피스는 오바끼 많았었고, 멤피스라는 팀 자체가 나중에 모란트가 복귀하고 나서도 그냥 2월달 뒤로는 오바 양상도 많이 옅어지기도 하고 그냥 되게 많이 졌었거든요. 일단은 모란트가 있으면 저번 경기처럼 클러치 때 굉장히 유용하다. 모란트가 클러치 때 활약으로 벌어다던 승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일단은 만약에 내일 모란트가 빠진다 그래버리면은 경기가 좀 비등비등하게 가버린다고 하면 저는 멤피스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 멤피스는 또 외곽도 되게 안 터졌는데, 뭐 자책주가 8블락이다 했지만은 그 4쿼터쯤에 파울아웃 되기도 하고, 멤피스가 자유투를 43개나 얻어냈어요, 뉴올리언스 상대로. 뭐 이런 것들도 좀 오바에 도움이 됐다고 싶긴 한데, 전반적으로 슛 상태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구성상으로 제가 멤피스가 지금 ED라든지 클라크, 빅맨진이 약간 좀 부실하다고 했었는데, 오펜 리바운드를 17개를 따였다, 이게 문제였었는데, 마이애미도 보면은 지난번에 4쿼터에만 비등비등한 승부에서 4쿼터에만 오펜 리바를 7개나 허용했거든요. 원래 뭐 아데바요 원빅도 써보고 켈레 웨어도 써보고 막 이랬었는데, 아데바요 원빅일 때 오펜 리바를 많이 헌납하는 부분들, 두 팀 모두 다 지난번 경기 때는 오펜 리바를 많이 따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어쨌든 뭐 마이애미는 보니까 이제 그 히로가 없는데도 굉장히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마이애미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원래 얘네가 페이스 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늘었었거든요. 근데 게임 초반에 우리 좀 페이스를 올려보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뭐 올랜도와의 게임 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의 언더 같은 것들은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모란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표본 자체는 모란트가 없을 때도 충분히 멤피스는 오바 팀이었다. 근데 뭔가 제가 느끼는 감상으로는 모란트가 없을 때 왜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났지? 분명 게임 양상으로는 안 그래 보였는데, 저희 멤피스가 아마 2월 전까지만 해도 31승 16패를 달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도 모란트가 백투백을 빠진다든지 결장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멤피스는 많은 득점을 하면서 많이 이겼다. 이런 것들이 좀 배경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멤피스의 색깔을 좀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모란트가 뛸지 안 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저는 일단은 뭐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해요. 2.5 정도면은 멤피스가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이 경기도 모란트의 여부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모란트가 없으면 마이애미가 클러치 때 2점이 있다고 보면은 2.5%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233.5 기준에 어떻게 보면 언더 같은 것들도 좀 고려 대상인데, 작년에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언더 게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의 올 시즌 좀 색깔 이런 것들도 좀 불투명하고 해가지고 이 경기도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그냥 아데바요의 활약이 별로더라, 그냥 그런 것만 기억이 남네요. 자, 다음은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해보겠습니다. 아멘 탐슨이랑 아우사라 탐슨 형제가 붙는 경기네요. 피지컬 괴물들의 맞대결인데, 작년에 이제 휴스턴이 그때 홈이었을 때 디트로이트가 원정 가가지고 이긴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점수는 되게 안 났었고, 어쨌든 휴스턴이 벤블리도 있었고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안 풀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양팀이 풀피스로 붙어도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더라.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둘 다 뭐 오펜 리바 같은 거 15개, 13개씩 하고 비슷비슷하게 갔었어요. 오히려 휴스턴이 디펜 리바를 많이 못 챙기고 그랬었는데, 지난번 휴스턴은 오클라한테 굉장한 석패를 했습니다. 여전한 높이와 수비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다. 대신에 외곽 슛이 너무 안 들어갔고, 벤치의 이런 슛 퀄리티 같은 것들이 많이 모자라 보였다. 리드 셰퍼드나 타리 이슨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분전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지난번 이제 시카고한테 패배를 했는데, 디트로이트에 지금 커닝햄이라는 확실한 이런 플레이메이커 가드가 있고 MVP를 도전하는 선수가 있는데도 너무 경기가 안 풀렸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작년에 이 던컨 로빈슨 자리에 비질리가 있었는데, 던컨 로빈슨이 얘도 3점으로 유명한 친구잖아요. 근데 7개 중에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지난번 경기를. 디트로이트가 또 이제 워낙에 상대인 시카고가 너무 좀 자유분방한 팀이다 보니까 20점 차를 차이 나던 거를 동점까지 만들고 되게 좀 아쉽게 지긴 했는데, 그 경기에서 벤치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스튜어트라든지 홀랜드 같은 애들도 괜찮았고, 벤치 자원들이 전반적으로 잘해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덩컨 로빈슨이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잘 비비긴 했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첫 경기를 좀 져가지고 이게 뭔가 작년 모습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경기는 5.5 정도의 기준점이면 디트로이트의 프레를 볼만도 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팀이라고 보입니다. 작년에 플레이오프에서도 괜찮았고, 덩컨 로빈슨이 너무 저점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언더도 볼만한 것 같아요. 226이어도 일단은 작년에 얘네들이 붙었을 때 모습이라든지 올 시즌도 듀란트가 있긴 하지만은 상대의 압박 속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더라든지, 사실 저는 휴스턴이 일반승은 할만하다고 보이는데요. 배당도 맛도 없고, 갈 거면 핸딜이 간다면은 디트로이트의 프렌도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5.5씩이나 된다면은. 모험하기 싫다 그러면 휴스턴 승 쪽으로 그냥 봐도 되는데, 저는 디트로이트도 꽤나 저력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봐서 5.5 프렌이라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볼만은 하다. 여기다가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기준점이 낮은데 그래도 볼게요. 여기도 보면 이제 벤블릿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벤블릿이 있는 경우에는 60전 동안 41승이었습니다. 승률이 한 67%가 훌쩍 넘죠. 근데 없는 경우에는 반반 딸이었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 경기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벤벌릿 없는 휴스턴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뉴올 대 샌안토니오인데요. 글쎄 사실 그렇게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뉴올런스도 멤피스한테 꽤나 선전을 하긴 했습니다.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바탕으로 본인들이 할 만큼은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벤치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좀 활약도 해주고, 뉴올리언스의 벤치에서 좀 신인 선수들, 제레미아 피어스라든지, 그리고 부상이 있어서 사딕 베이 이런 애들이 꽤나 잘해줬었는데, 외에도 자이언도 건강하게 1인분을 해준다든지 다른 애들도 충분한 점수를 내줬던 것 같아요. 조던풀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었고, 오펜리바 17개에다가 10스틸 4블락 이런 허스 수치들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주 뉴올리언스가 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었고요. 반대로 샌안토니오는 올 시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댈러스를 그냥 개발라 버렸습니다. 웬베냐마에 그냥 몬스터 쇼가 있었어요. 웬베냐마가 그래도 좀 프레임이 아직은 좀 얇으니까 AD 같이 그래도 수비가 좋은 편이고 땅땅한 빅맨한테는 약할 만한데, AD고 라이블리고 다 쌈싸 먹더라고요. 웬베냐마에 그냥 몬스터 모드였었고, 다른 친구들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딜런 하퍼조차 1인분을 했다, 벤치에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샌안토니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력이 센 건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뉴올리언스는 올 시즌 굉장히 좀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직전 경기 때 멤피스를 상대로 좀 선전을 했다 이건데, 근데 나는 사실 상대 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샌안토니오는 댈러스를 상대를 했고 뉴올리언스는 멤피스를 상대를 했잖아요.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아마 같은 지구인데, 이런 구도면은 사실 댈러스랑 멤피스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댈러스가 멤피스한테 꿀릴 게 하나도 없는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빙이 없을지라도. 그 상대를 했던 난이도 자체가 샌안토니오가 훨씬 더 센 팀을 상대를 했다고 보는데 그거마저 개발랐다. 뭐 그렇게 보는지라서 뉴올이 홈이어도 저는 뭐 좋게 볼 게 없다고 봐요. 작년에 뉴올은 원정에서 진짜 못했는데, 물론 뭐 홈발이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홈에서 많이 이긴 것도 아니에요. 일단 뭐 저는 샌안토니오의 첫 경기가 너무 눈부셔가지고 지금 뭐 매치업 상으로도 자이언 같은 애들은 진짜 필연적으로 인사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웬미냐마 정도의 림 프로텍터가 있다면은 그것도 상성면에서 샌안토니오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사이즈가 사실 조금 샌안토니오가 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의 3.5 정도면 지난번 경기라고 봤을 때는 또 한 번 해줄 만하다고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댈러스 대 워싱턴입니다. 방금 경기에서 이제 샌안토니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날 이제 샌안토니오가 댈러스를 잡았다, 진짜 예상 외로 앤서니 데이비스 라이블리, 그래도 이렇게 높이가 높은 애들인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웬미냐한테 개털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탐슨도 에어볼 막 많이 막 쏜다든지 플래그도 예상보단 별로였었고 전반적으로 그냥 댈러스가 아주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좋을 수가 있나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사실 되게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뭐 그냥 82경기 중에 그런 경기가 한두 번 나올 수는 있다. 하필이면 이번 개막전에 진짜 요상한 경기들이 많이 터지는데 댈러스가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닐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작년에 시즌 막바지 때 이제 뭐 워싱턴이나 뭐 AD 이런 애들이 부상해서 복귀를 하고 이랬을 때 그때 경기력만 생각을 해도 야 저렇게까지 못할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댈러스는 낮게 보지는 않아요. 팀 자체 구성이 어빙이 돌아오면 정말 대단할 거고, 어빙이 돌아오기 전에도 이미 뭐 벤치고 주전 라인업이고 다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댈러스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데 당장 내일 워싱턴 상대로 댈러스가 저번에 샌안토니오한테까지 졌기 때문에 또 불안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일단 안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워싱턴 지난번에 이제 미러키 상대로 턴오버도 엄청나게 하고 3점도 그냥 뭐 팅팅쇼를 하다가 그나마 이제 3쿼터 때 좀 회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벤치에서도 오펜 리버 많이 잡아준다든지 이러면서 미러키한테 한 2점 차 이상이 나다가 9점 차까지 좁혔는데 결국에는 뭐 그냥 또 다시 벌어지고 그랬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이제 3쿼터 때 조금 분전했다 뿐이지, 워싱턴의 지금 현재 라인업이나 여러 가지 상으로 뭐 아이덴티티도 별로 없어 보이고 크게 뭐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사실 뭐 10.5 부담되긴 합니다. 댈러스가 지난번 경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거는 맞지만 저는 한번 객기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가 저는 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댈러스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세크라멘토 대 유타 경기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왜냐, 세크라멘토 지난번 경기 피닉스랑 누가 더 바보냐 싸움했는데 거기서 진 팀입니다. 물론 그거는 사무시랑 키건 머레이 두 이제 빅맨들이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날 또 라빈이랑 이제 드로잔이 엄청 잘했어요. 라빈 드로잔이 터진 날이었는데 오펜을 18개나 따였었거든요, 세크라멘토가. 피닉스는 작년에 상대한테 오펜 리바를 리그에서 가장 따인 팀이면 따인 팀이었지 많이 따는 팀은 절대 아니었는데, 그런 피닉스한테 세크가 아주 뭐 인사이드를 개털렸다 이런 게임이었던지라 라빈 드로잔 몽크가 터지고도 세크가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바로 사보니스가 또 이제 복귀를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긴 한데 어쨌든 지금 세크라멘토의 지난번 경기 이런 리바 단속이 명확했다. 또 사보니스는 더블을 그냥 보장해주는 빅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크라멘토가 어려워했던 부분이 확연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맞대결상으로 11번 중에 10대 1이었다. 세크가 8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좀 유타가 연승을 하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미첼, 콜리, 고베어 이런 애들이 있었던 유타의 전성기 시절이었었고, 얘네들이 해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세크라멘토가 계속 많이 이기고 있다는 소리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은 유타는 지난번 경기 때 말도 안 되게 클리퍼스로 후드로 팼었습니다. 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유타가 지금 생각보다 필리포스키도 지난번에 이제 제2의 마카넨으로서 그런 면모도 보여줬었고, 마카넨, 필리포스키, 캐스터 전부 다 잘했다. 키온 테주지조타 생각보다 좋았었거든요. 워낙에 그날 클리퍼스가 너무 좀 진짜 말도 안 되게 미끄러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타가 생각보다는 잘하더라고요. 개막전에서 그냥 가장 놀라운 팀 중에 하나가 유타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세크라멘토한테는 맞대결 상으로 많이 밀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내일 뭐 사보니스가 만약에 못 뛴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유타는 또 이런 그 7푸터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이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맞는데, 유타는 늘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큰 팀이었습니다. 지난번 경기 홈에서 뭐 클리퍼스를 혼내줬지만은 지난 이제 2년 동안 2023년에는 홈이랑 원정에서 이런 득점 차이가 7.7점이 났었고 마진은 9.8점 가량 원정으로 가면 떨어졌었어요. 작년에는 그 이제 전 시즌에 비해서
평균 득점이 거의 한 6, 7점 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상으로 차이는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원정에서는 약했다. 홈에서도 약하고 원정에서도 약했던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유타는 당장 이제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래도 홈에서 조금 괜찮았는데 원정은 여전히 별로였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라서 그냥 저는 사실 유타가 이기기는 어려운 게임일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사보니스가 지금 급하게 이제 퀘셔너블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은 원래 애당초 나오기가 어려웠다는 소리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못 나온다는 애가 퀘셔너블로 격상이 된 상태다. 그러면은 보통은 나올 확률이 그래도 좀 높아지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보니스가 출전할 가능성을 꽤나 낙관하고 있긴 한데 출전 시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지난번에는 라빈이나 드로잔, 몽크까지 터질 애들이 너무 잘 터지기도 했는데 그 경기를 졌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글쎄 유타도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사보니스 출전 여하에 따라서 만약에 사보니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유타의 6점 프렌이나 이런 거는 볼만할 것 같아요. 오바도 좀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이 경기도 역시나 사보니스 출전 여부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긴 하네요. 만약에 나온다면은 별로 맛없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사보니스가 안 나온다면 충분히 유타 쪽이 일리가 있는 그런 게임일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틀랜드 대 골스입니다. 이게 골스가 오늘은 백투백이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연장 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커리나 그린 이런 애들은 원래부터 부상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커리는 시즌 초반에 백투백 경기들을 많이 빼줬었거든요. 그리고 당장에 올 시즌 영입한 호포드는 내일 아마 안 뛸 거예요. 이미 호포드는 백투백 경기 때 출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뛰었고 내일은 저는 호포드가 그냥 아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안 됐던데 그래서 호포드는 일단 아웃이 확정이고 커리라든지 그린 그리고 여기다가 버틀러까지 조차도 얘네들이 지금 저는 뛸지 뜻이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경기가 많이 좀 베일에 쌓여있는 경기 같다. 그래서 일단은 예측 자체는 굉장히 별로긴 한데 작년에 이제 골스는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게 그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후반기입니다. 버틀러가 영입이 된 이후로는 리그에서 디펜시브 레이팅이 가장 좋은 팀이었었어요. 리그 최고의 수비 팀이었다. 저는 그래서 골스가 이제 버틀러가 있는 이상은 좀 언더팀의 양상을 띌 거다. 호포드도 데리고 왔고 커리가 이제 조금 그 이제 수비적인 약점이 있으면 그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1-3-1 존 디펜스를 쓴다. 그래서 커리를 상대가 이제 미스매치 헌팅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다른 선수로 스위칭을 해서 가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1-3-1을 세팅을 해가지고 최대한 수비적인 약점을 가려주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꽤나 잘 먹히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틀랜드한테도 굉장히 상대 전적이 좋다. 최근에 맞대고상으로 이제 한 13대1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한 5시즌 동안. 그래서 골스가 또 이제 9연승인 중이기도 해요. 포틀랜드한테. 특히나 이제 포틀랜드 쪽에서 저득점 게임이 많았던 120점 한번 찍은 적이 있지만 이외에는 대부분 저득점이 많이 그쳤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라 일단은 맞대결상으로 골스가 포틀랜드한테 상당히 셌다. 지난번에는 사실 포틀랜드가 생각보다 이제 샤프가 엄청 못했죠. 대신에 이 벤치에서 이제 제라미 그랜트 아주 잘했었어요. 전반적으로 포틀랜드는 역시나 3점이 별로였었고 샤프도 못했는데 그 경기에서 꽤나 많은 득점을 한 거는 제라미 그랜트의 역할이 컸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네소타와 포틀랜드 경기가 참 좀 예상 밖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라면은 백투백 경기에서 골스가 얼마나 이런 애들을 좀 투입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일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는 일단 호포드만 나오실 것 같은데 호포드만 빠진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사실 연장을 하고선 백투백을 하는 거다 이런 것들 좀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사실 포틀랜드랑 골스랑 거리가 막 멀지는 않기는 한데 양 팀의 색깔대로 둘 다 언더팀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언더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커리 같은 애들이 빠진다 그러면 언더가 더 일리가 있겠죠. 커리나 버틀러, 그린 이런 애들이 뛸지 안 뛸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양 팀의 맞대결 전적도 그렇고 포틀랜드가 까놓고 보니까 샤프가 굉장히 별로였다. 골스 쪽으로 보는 것도 일단은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레이커스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 레이커스는 이제 르브론이 없는 상태에서 좀 안 좋은 경기를 했었었죠. 골스한테 좀 싸먹히고 그랬는데 돈치치 자체는 아주 잘했지만은 다른 친구들이 기대 이하였다. 특히나 에이튼도 그렇고 빈센트나 리버스 둘 다 좀 수비적으로 사이드에서 많이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이제 미네소타는 사실 디빈첸조도 좀 작은 체구는 아니고 앤트맨의 운동력이 어마어마하고요. 맥다니엘스도 3번 자리에서 사이즈가 좀 있는 편입니다. 랜딘이나 고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레이커스가 좀 사이즈적으로 좀 뒤질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돈치치가요 미네소타한테 조금 약한 편이었었거든요. 작년에 물론 여기에 이제 16분만 뛰고 부상을 당했던 시간이 있긴 하지만은
작년에만 3경기 동안 24득점, 14득점, 21득점으로 사실 야투 효율도 그렇게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었었고 3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20점이 안 됐습니다. 19.7점에 그쳤거든요. 원래부터 이 맥다니엘스가 좋은 수비수기도 하지만은 돈치치를 잘 막기로 유명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돈치치가 지난번에는 개막전에 41득점이나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또 이뤄줄 수 있을까 의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르브론이 없었을 때 마진상으로 손해를 보는 거나 언더게임으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였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맞대결상으로도 레이커스랑 이 미네소타가 언더게임이 꽤나 있었던 편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이제 225점을 받았는데 작년에 일단은 맞대결 동안 뭐 200 합쳐갖고 200점이 안 나온 경기도 있었기도 하고요. 정규 시즌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런 경기들이 덜어 있었었죠. 한 번 정도만 뭐 230점 근처로 가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맞대결상으로 언더게임 비율이 상당히 많다 얘네들은. 사실 미네소타가 지난번에 포틀랜드한테 졌던 거는 엔트맨도 잘 터지고 팀의 이제 3점도 거의 뭐 50%로 터졌는데 턴오버가 19개나 있었던 게 문제긴 하거든요. 콜리의 빈자리를 디빈첸조, 뭐 셰넌 주니어, 롭 딜링엄 이런 애들이 대체를 해야 되지만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돈치치의 억제가 나름대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든지 상성 면에서도 그렇고 언더 게임이 많았다든지 그런 것도 살려가지고 뭐 미네소타 승리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가 원래 홈발이 대단한 팀인데 첫 경기 때도 골스한테 자빠지기도 하고 현재 전력 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다음은 클리퍼스 대 이제 피닉스입니다. 클리퍼스가 놀랍게도 피닉스한테 상대적이 좀 안 좋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피닉스보다는 클리퍼스가 위급 전력 같아 보이는데 전부 다 졌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뭐 듀란트가 뭐 부상당한 시기도 있었고 부커 빌 막 돌아가면서 부상이었는데 클리퍼스가 뭐 전 경기를 다 졌었더라고요. 일단은 상대적상으로는 약간의 클리퍼스가 안 좋은 게 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클리퍼스가 개막전에서 유타한테 개발렸던 경기 활동량이나 높이, 수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유타한테 개발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인업 상으로 하든, 빌, 카와이, 대전주, 주바치 제가 이제 그나마 대전주가 있는 것 자체가 이 팀의 전반적으로 노쇠하거나 수비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라리 크리스 던을 써가지고 작년이랑 똑같은 라인업으로 스타트를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쨌든 클리퍼스 개막전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이제 피닉스 저는 이제 피닉스가 부커 원맨 팀으로 갈 것 같다. 부커를 그나마 이제 좀 공격면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일런 그린이 부상이기도 하고 부커랑 조금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브룩스가 혼자서 야투를 24개를 쐈거든요. 그 중에 9개 넣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피닉스는 올해 지난 경기는 뭐 꾸역꾸역 이겼다 치더라도 사보니스랑 키건 머레이가 없는 세크한테 오펜 리바를 18개나 땄다. 전혀 피닉스답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당연하게도 클리퍼스한테는 이렇게 오펜 리바를 따기가 어려울 거기는 합니다. 뭐 지난번 경기는 피닉스가 상대의 수준도 그렇고 운이 조금 따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클리퍼스가 약간 우세한 부분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지난번 경기를 클리퍼스가 너무 저점을 찍다 보니까 야, 이런 경기는 둘 다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저는 배팅하기가 아주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피닉스의 지난번 경기 강점이 발휘되기도 어려울 것이고 클리퍼스도 지난번에 못했던 게 과연 이게 한 경기에서 그냥 자빠진 걸지 아무리 그래도 유타 상대로 그렇게 못한 거는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클리퍼스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마인드라 사실은 원래 언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언더가 기준점이 많이 빠졌어요. 선택하기도 별로고 저는 이 경기는 아마 건너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물부 조금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은 내일 뭐 예세비지랑 스넬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거스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세비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예세비지도 지금 의외의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뭐 스플리터 같은 거 바탕으로 지난번에 양키스 타선을 요리한다든지 그러다가 또 시애틀한테 또 털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만회하기도 하고 신인 치고는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런 거는 느껴지긴 하는데 이거는 스넬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스넬은 이제 포스시즌은 이제 15경기 동안에 2.58로 원래부터 포스시즌에 강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번 포스시즌에서는 아주 뭐 지배적인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다섯에서 얘를 1선발로 낸 이유가 있다. 뭐 야마모토고 뭐 누구고 제치고 간에 스넬을 1선발로 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스넬은 66타석 정도를 상대를 했는데요. 프링어 22타수 5안타로 요리를 잘했다. 불게주도 11타수 2안타로 요리를 잘했다. 그나마 알레한드로 커크한테 조금 고생을 했었고 달튼 바쇼도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았네요. 어쨌든 알레한드로 커크 말고는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스넬한테 뭐 아주 약했다 이렇게 볼만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토론토는 사실 빠따 말고 다저스한테 앞서는 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불펜으로 가도 그렇고 선발진도 당연하게도 많이 밀리고 이러는데 토론토가 이거를 쇼부로 보려면 일단은 뭐 홈구장이 그리고 빠따적으로도 나은 그런 구장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시애틀한테는 홈에서 2패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집었다는 거. 그리고 좀 미신 같은 거겠지만은 다저스처럼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4전 전승 4대빵 스윕을 하고 월드 시리즈에 간 팀이랑
그리고 이제 토론토처럼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이제 7차전까지 4대3 승부를 하고 올라온 팀이랑 역대 둘이 붙으면은 7전 이제 4대3으로 이기고 올라온 팀들이 전부 다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미신적인 부분은 토론토가 앞서는 것도 있긴 하더라.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겉보기에는 저는 토론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저스를 앞서기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물론 토론토가 이번 월드 시리즈를 빠따로 많이 좀 꺾고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다저스는 사실 뭐 미러키라든지 필라델피아 얘네들의 이 마운드 자체가 굉장히 좀 빡세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대를 했던 거여서 저는 다저스도 아직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스탯 대비 빠따의 포텐셜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냥 토론토가 다저스를 좀 이겨먹을 만한 공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 특히나 이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발 차이가 특히나 많이 나는 것 같다. 뭐 예세비지도 저는 뭐 깔보기는 싫은데 스넬이 너무 잘해서 그런 것 같고요. 맞대결상으로도 스넬을 뭐 토론토 빠따가 뭐 공략해줄 것 같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 경우에는 뭐 다저스를 좋게 보면서 사실 언더오버는 7.5를 줬길래 애매한데 그냥 뭐 스넬이 일단 토론토를 잘 막아줄 것이다. 그런 쪽으로 본다면 그냥 막연하게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근거는 많이 없고요. 그 정도로 볼게요.